이 손을 보고도 아들은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제발 창피하게 왜 이래요? 식모라고 했으니까 제발 그냥 가시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에피소드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1부 달아버린 지문과 핏빛 국밥. 시장 골목의 새벽은 비릿한 물비린내와 매캐한 연탄가스로 시작된다. 박복자의 하루는 남들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3시, 가마솥 아래 불을 지피는 것으로 문을 연다.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날, 돌도 안 지난 태주를 업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뜨거운 국물을 끓이는 일뿐이었다. 복자의 손은 여자의 손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망가져 있다. 펄펄 끓는 뚝배기를 수만 번 옮기느라 손가락 마디마디는 비틀린 나무뿌리처럼 붉어졌고 뜨거운 김에 노출된 지문은 이미 마모되어 매끈한 흉터처럼 변해버렸다. 주민등록증을 갱신할 때 지문 인식이 되지 않아 몇 번을 다시 찍어야 했던 그 비참함조차 그녀는 아들 태주의 성적표 한 장에 웃음으로 넘겼다. 엄마, 나 의대 합격했어. 그날 복자는 시장 골목이 떠나가라 울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먼저 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다. 태주는 그녀의 유일한 신앙이자 고된 삶을 버티게 한단 하나의 빛이었다. 아들의 흰 가운에 김치국물이라도 묻을까봐 복자는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 식당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자신은 시장 바닥에서 땀에 절어 살지언정 내 자식만큼은 고결한 상류층의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고결한 공기가 문제였을까? 태주가 서울의 대형 병원에 자리를 잡고 재벌가의 딸 서진을 만나면서부터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온기가 사라지고 대신 귀찮음과 수치심이 서렸다. 엄마, 제발 부탁인데. 그 고무장갑 냄새 나는 반찬 좀 보내지 마세요. 서진이가 냄새난다고 냉장고를 통째로 비웠어요. 복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잠 설쳐가며 아들이 좋아하는 꼴뚜기 젓갈을 묻혔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복자는 오히려 아들에게 미안했다. 내가 너무 구질구질하게 굴어서 우리 귀한 아들 앞길 막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태주가 예고도 없이 국밥집으로 찾아왔다. 흰 가운 대신 최고급 수트를 입은 태주는 식당 입구에 들어서지도 않은 채 코를 찌푸리며 어머니를 밖으로 불러냈다. 복자는 손에 묻은 물기를 다급히 앞치마에 닦으며 나갔다. 태주야, 웬일이야? 밥은 먹었어? 아들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태주는 어머니의 일그러진 손을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허공으로 돌린 채 차갑게 입을 뗐다. 엄마, 나 이번 달에 상견례 해요. 그리고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복자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이려는 찰나 태주의 다음 문장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상견례 장소, 엄마는 안 나오셔도 돼요. 서진이네 집안, 엄마도 알다시피 보통 집 아니에요. 거기서 엄마가 국밥집 한다는 거 알면 나 매장당해요. 결혼식도 그냥 외국에서 조용히 하기로 했으니까 엄마는 나중에 따로 봬요. 복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30년 세월 뚝배기 열기에 데인 가슴보다 더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이 심장을 관통했다. 태주는 떨리는 어머니의 어깨를 외면하며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상가 하나 살 정도는 돼요. 앞으로 연락은 당분간 제가 먼저 할 때까지 하지 마세요. 이게 엄마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최선이에요. 태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자리, 복자는 아들이 던져놓고 간 돈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낡은 국밥집 가마솥에선 여전히 허연 김이 무심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복자의 달아버린 지문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제2부 가면의 초대장과 빗속의 조우. 태주가 남기고 간 돈 봉투는 식탁 위에서 며칠째 뜯기지도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복자는 그 봉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지만 그래도 자식의 앞길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나 같은 게 나가서 그 높은 분들 사이에서 무슨 망신을 주겠어. 태주만 행복하면 됐지.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태주의 상견례가 열리는 날
복자는 시장 입구에서 회장님이라 불리는 단골 손님 박만철을 만났다. 만철은 평소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국밥을 먹으러 오던 노인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번듯한 정장 차림이었다. 박 사장, 오늘 내가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났네. 실례지만 큰 길까지 짐 좀 같이 들어줄 수 있겠나? 복자는 거절하지 못하고 만철의 가방을 들고 호텔 입구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바로 태주의 상견례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이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아래서 복자는 작아졌다. 낡은 티셔츠에선 지워지지 않는 육수 냄새가 배어나오는 것만 같아 고개를 숙였다. 그때 로비 저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태주였다. 그 곁에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진과 그녀의 부모가 서 있었다. 태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예비 신랑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복자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숨으려 했지만 태주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순간 태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진이 의아한 듯 물었다. 태주 씨, 왜 그래요? 아는 사람이에요? 서진의 시선이 복자의 남루한 행색과 굽은 손가락으로 향했다. 태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찰나의 순간에 선택해야 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를 버릴 것인가. 태주의 입술이 비겁하게 열렸다. 아니요.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식모예요. 길을 잃었나 보네요. 잠시만요. 태주는 서진 일행을 먼저 들여보낸 뒤 복자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닌 지독한 증오와 수치심이 서려 있었다. 엄마, 여기까지 왜 왔어요?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식모라니.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해야 속이 시원해요? 복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모라는 단어가 칼날이 되어 심장에 박혔다. 아들의 앞길을 위해 숨어주려 했던 마음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복자의 발치에 던지듯 내밀었다. 이거 줄 테니까 당장 가세요.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태주가 차갑게 등을 돌려 안으로 사라진 뒤 복자는 로비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발등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지폐가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가볍고 초라해 보였다.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만철이 복자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허름한 단골 손님이 아니었다. 그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박 사장, 저런 놈을 위해 지문이 닳도록 국밥을 끓였나? 만철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복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비가 쏟아지는 호텔 밖으로 걸어 나온 복자는 만철이 내민 손수건을 붙잡고 오열했다.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내 새끼가 나를 식모라고 부르네요. 만철은 빗줄기 넘어 태주가 들어간 연회장을 서늘하게 노려보았다. 박 사장, 아니 박복자 씨. 이제 그만 울고 나를 좀 봐요. 당신이 그놈을 의사로 키워냈다면 나는 당신을 저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어. 복수를 하라는 게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저 불효자놈 뼈저리게 알게 해줘야지. 복자는 젖은 얼굴을 들어 만철을 바라보았다. 평생 아들의 그림자로만 살았던 복자의 눈에 처음으로 서늘한 불꽃이 일었다. 제3부 껍데기의 혼사 그리고 드러나는 거인의 발자취. 호텔 로비에 버려졌던 10,000원짜리 지폐 3장은 복자의 주머니 안에서 구겨진 채 차갑게 식어갔다. 만철의 차에 올라탄 복자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가마솥에 뿌연 김 속에 갇혀보지 못했던 세상이었다. 박 사장, 그동안 국밥 8원 돈 다 어디에 뒀나? 만철의 물음에 복자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저 태주놈 대학 보낼 때마다 조금씩 떼어 근처 땅이며 상가며 사둔 게 전부지요. 글도 잘 모르는 년이라 복덕방 영감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만철은 비서가 건넨 서류 뭉치를 훑어보다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복자가 글도 모르고 샀다는 그 땅들은 현재 리드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신도시 메디컬 타운의 정중앙에 위치한 알박기 부지들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재벌가 장인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대한 큰손이 되어 있었다. 한편 연 회장 안에서는 태주와 서진의 화려한 약혼식이 이어지고 있었다. 서진의 아버지이자 리드그룹의 수장인 윤 회장은 태주의 손을 잡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강서방, 자네는 배경이 깨끗해서 좋아. 부모도 없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올라온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가문의 피를 맑게 해줄 거야. 태주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부모가 없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거짓말에 쐐기를 박았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제게 부모님은 오로지 의학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태주의 머릿속엔 빗속에 서 있던 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이 스쳤으나 그는 샴페인 한 잔으로 그 죄책감을 삼켜버렸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윤 회장의 비서가 다급히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다. 메디컬 타운 부지 매입 중 마지막 0.1%의 토지주가 협상을 거부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토지주를 설득하지 못하면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될 위기였다. 그 토지주가 누구야? 돈을 얼마를 원해? 윤 회장이 격노하며 물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그 서류 상단에는 태주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소유주 박복자. 태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박복자? 설마. 아니야. 흔한 이름이잖아. 그는 애써 부정하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지만 주소지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낡은 국밥집 골목이었다. 다음 날 태주는 확인을 위해 직접 국밥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은 평소와 달랐다. 365일 꺼지지 않던 가마솥에 불은 꺼져 있었고 가게 앞에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엄마, 박복자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태주가 닫힌 셔터를 거칠게 두드렸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명품 수트를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 모양을 한 중년의 여성이었다. 30년 동안 배어있던 육수 냄새 대신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태주가 알던 그 단단한 어머니 복자였다. 복자는 아들을 마치 처음 보는 환자 대하듯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여긴 웬일인가, 강 선생? 식모가 살던 집엔 무슨 용건으로? 태주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뒤편에서 만철이 내리며 태주에게 서늘한 미소를 건넸다. 강태주 전문의 자네가 찾는 박복자 회장님은 이제 국밥을 끓이지 않네. 자네 장인어른의 명주를 끓일 예정이지. 복자는 태주를 지나쳐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선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제사부 무릎 꿇은 야망, 그리고 엇갈린 그물. 태주는 굳게 닫힌 국밥집 셔터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정말 자신이 식모라 비하하며 10,000원짜리를 던졌던 그 어머니가 맞는지 혼란스러웠다. 명품 수트를 입은 복자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자신을 꿰뚫어보는 그 서늘한 눈빛만은 30년 전 회초리를 들던 그 엄한 어머니의 것이었다.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지들이 정말 엄마 땅이라고요? 태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복자는 대답 대신 비서가 건네는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 선생, 여기는 자네가 올 곳이 아니야. 장인어른 되실 분이 기다리시지 않나? 가서 전해라. 박복자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복자가 차에 오르려 하자 태주는 다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평소라면 질색했을 육수 냄새도 거친 손마디도 이제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땅을 넘겨받지 못하면 윤 회장의 사위가 되는 길은커녕 병원에서의 입지조차 위태로웠다. 엄마 제발요. 저 지금 정말 위기예요. 장인어른이 이 부지 해결 못하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대요. 저 망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복자는 천천히 태주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은조렸다. 망하는 게 무섭니게? 나는 30년 동안 매일 아침 내가 배고플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망하는 기분으로 살았다.
그런데 너는 내 존재가 창피해서 식모라고 했지. 그 식모가 쥐고 있는 땅이 내 목숨줄이라니 참 우스운 운명이구나. 복자의 차가 매정하게 떠난 뒤 태주는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예비 신부 서진이었다. 태주 씨 어디에요? 아버지가 토지주 만났냐고 물어보시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아까 비서가 그러는데 태주 씨가 어떤 중년 여성이랑 심하게 다투는 걸 봤대요. 누구예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오만함과 함께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태주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땅 문제로 아는 사람 좀 만났어. 금방 갈게. 한편 서진은 전화를 끊고 서늘한 눈빛으로 태주의 뒷조사 보고서를 훑었다. 보고서에는 태주가 자란 동네와 그가 다녔던 학교들이 적혀 있었지만 가족 관계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부모가 없다더니 왜 자꾸 그 국밥집 골목 근처를 맴도는 거지? 서진은 직접 사람을 붙여 복자의 정체를 캐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주는 다시 한번 복자의 임시 거처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시장통 꽈배기 한 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상견례 날 그건 제가 너무 긴장해서 서진이네 집안기에 눌려서 그랬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계약만 성사되면 저 정말 엄마 제대로 모실게요. 문 안쪽에서 복자는 태주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한때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세상 모든 시름이 잊혔던 아들이었다. 복자의 손이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다. 곁에 서 있던 만철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박 사장, 지금 열어주면 저놈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스스로 무너져봐야 자기가 밟고 온 계단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게 되는 법이지. 복자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태주의 비굴한 애원은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참회가 아닌 야망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발악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리드그룹 본사 로비에 우아한 차림의 복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메디컬 타운 토지 매매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 계약서의 매수자란은 비어 있었다. 복자는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윤 회장과 그 옆에서 사색이 된 태주를 향해 폭탄 선언을 했다. 이 땅 리드그룹에 넘기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지만 복자의 다음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 병원 프로젝트의 모든 자금 관리를 제가 지정한 감사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관은 바로 강태주 선생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자의 시선이 태주를 넘어 로비로 들어오는 서진과 마주쳤다. 서진의 손에는 복자가 국밥집 앞치마를 두르고 태주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제오부 찢겨진 가면과 폭로의 연회. 리드그룹 로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의 손에 들린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 그 속에는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른 복자가 어린 태주를 안고 국밥 가마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사진과 복자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태주의 얼굴에 사진을 내던졌습니다. 부모도 없는 고아라더니 강태주 씨. 이 식모가 당신 어머니였어? 윤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될 사람이 시장통 국밥집 아들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수치심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태주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회장님. 서진아, 내가 설명할게. 태주가 서진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진은 오물이 묻은 듯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선민의식은 태주라는 인간 자체를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워. 당신 그 성공에 미쳐서 제 엄마까지 부정하는 그 천박함, 우리 집안이랑은 안 맞아. 아빠,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요. 아니, 파혼이 아니라 이건 사기예요. 윤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태주를 내려다보며 비서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자 당장 병원에서 해임시키고 우리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리고 그 땅. 박 사장님이라고 했나? 당신 아들이 우리 가문에 저지른 이 모욕,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복자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을 주워 소중하게 먼지를 닦아내고는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을 향해 고개를 꼿꼿이 펴고 말했습니다. 책임이라. 윤 회장님. 당신 딸이 내 아들에게 내뱉은 천박하다는 말, 그리고 내 아들이 지은 죄. 그 값을 치러야 한다면 내가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그룹의 숨통을 쥐고 있는 건 그 천박한 국밥집 여자의 땅이라는 것을요. 복자는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태주의 뒷덜미를 잡듯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나오너라. 이제 연극은 끝났다. 태주는 리드그룹 보안 요원들에 의해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어제까지 강 선생이라 불리며 예우받던 병원에서도 즉각적인 해고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병원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리드그룹의 압박으로 다른 병원들조차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명예도 사랑도 직업도 잃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태주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했던 그는 이제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예전 그 국밥집 골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식당 앞에서 태주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 의사 강태주는 죽었다. 살고 싶다면 내일 아침 인력사무소로 나가라. 내가 무시했던 그 식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 뼈에 새겨지기 전까지는 이 문은 열리지 않을 거다. 태주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했습니다. 야망이 무너진 자리에는 지독한 현실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한편 복자는 모니터로 울부짖는 아들을 지켜보며 남몰래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육부 무너진 손목, 흙바닥 위의 진실. 다음 날 새벽 4시. 태주는 평생 잡아본 적 없는 거친 목장갑을 낀 채 인력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수술복 대신 흙먼지 가득한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복자는 멀리서 차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독해져야 한다. 그래야 내 아들이 산다. 태주가 배치받은 곳은 공교롭게도 자신이 파혼당한 리드그룹의 신도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사위 후보로 떠받들어지던 곳에서 그는 이제 이름 대신 어이, 강씨라고 불리는 잡부로 전락했습니다. 야, 강씨.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저 벽돌 안 옮겨. 현장 반장의 고함에 태주는 움찔하며 벽돌을 쌓아 올린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펜끝만 굴리던 그의 고운 손등 위로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굽은 허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태주는 현장 구석에서 흙먼지가 섞인 차가운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병원 응급실로 보내주던 따뜻한 보양식들이 떠올랐습니다. 냄새나니까 가져오지 마. 라고 소리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가슴을 쳤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려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장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서진과 그녀의 새로운 정략 결혼 상대였습니다. 서진은 현장을 둘러보다 흙투성이가 되어 쪼그려 앉아있는 태주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저거 태주 씨 아니야? 어쩌다 저렇게 됐대? 정말 천한 건 숨길 수가 없나 봐. 제자리로 돌아갔네. 서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료 인부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고 태주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일부러 태주가 들고 있던 물통을 발로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물 위로 태주의 눈물이 섞여들었습니다. 사건은 오후에 터졌습니다. 서진의 집안인 리드그룹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자재 운반을 지시했고 낡은 크레인의 와이어가 비명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거대한 철근 뭉치가 서진과 그 일행이 서 있는 방향으로 덮쳐왔습니다. 위험해요. 피해. 태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본능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서진을 밀쳐냈고 대신 날아오는 철근 끝에 왼쪽 손목이 짓눌리고 말았습니다. 으악! 처절한 비명이 공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에게 생명과도 같은 손목이 으스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고 태주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부여잡고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복자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구두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와 흙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태주야, 내 새끼야, 태주야. 태주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 자신을 안고 오열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30년 전 남편을 잃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마솥 앞에서 울던 그 얼굴과 같았습니다. 태주는 부러진 손보다 가슴이 더 아파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태주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감각이 사라진 손목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복자는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을 닦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제7부 으스러진 메스, 그리고 거인의 분노. 수술실 앞의 붉은 등은 6시간째 꺼지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수술실 문 앞에 주저앉아 아들의 피가 묻은 앞치마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마솥 열기를 견뎌온 그녀의 단단한 심장도 이번만큼은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그는 태주의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왼쪽 손목의 정중신경과 요골신경이 완전히 파열되었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다시 메스를 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복자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의사 면허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가 가진 유일한 자존심이자 세상과 맞설 무기였습니다. 그 무기가 꺾였다는 사실에 복자는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태주는 의식을 되찾자마자 자신의 왼쪽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두꺼운 붕대로 감긴 손에선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 하나 까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태주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의사 아니지? 사람 살리는 손이 아니라 고기 한 점 못 집는 병신이 된 거지. 태주는 실성한 듯 웃다가 벽에 머리를 짓지으며 절규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하면서도 막상 모든 것을 잃은 현실은 지옥보다 참혹했습니다. 복자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태주야. 손이 굳었다고 사람을 못 살리는 게 아니야. 너는 이제야 진짜 사람 공부를 시작한 거다. 그러니 죽는 소리 마라.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진의 어머니와 리드그룹 법무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합의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따지고 보면 강 씨가 자초한 일 아닙니까? 현장 수칙도 안 지키고 위험한 곳에 뛰어든 건 본인 과실이 커요. 우리 서진이가 놀란 거 생각하면 고소라도 하고 싶지만 옛 정을 생각해서 치료비랑 위로금 조금 챙겨왔으니 사인하세요. 서진의 어머니는 명품 가방에서 향수를 꺼내 병실의 병원 냄새를 지우려는 듯 허공에 뿌려댔습니다. 누워있는 태주를 짐승 보듯 하는 그들의 태도에 복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위로금? 고작 이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내 자식 인생을 사겠다는 건가? 복자는 합의서를 낚아채 그들의 얼굴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가 서진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들 리드그룹, 이번 신도시 사업에 사활을 걸었지? 그 사업 부지의 70%가 내 땅이고 나머지 공사 자금 대출해준 은행장이 내 국밥집 30년 단골이야. 내 아들 손목을 으스러뜨리고도 이따위 종이를 내밀어. 복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안을 압도했습니다. 서진의 어머니는 복자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의사 못한다. 하지만 걱정 마라. 그 대신 내가 내 놈들 리드그룹을 통째로 으스러뜨려 줄 테니까. 당장 내 아들 병실에서 꺼져. 복자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간 시장 바닥에서 인맥을 쌓고 만철 회장의 조력을 받으며 키워온 그녀의 진짜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비서 리드건설 채권 전부 회수하고 메디컬 타운 부지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해. 그리고 강태주 씨 담당 변호사로 국내 최고의 산재 전문팀 부처. 전쟁 시작이다. 복자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태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지문조차 없는 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향한 지독한 사랑은 이제 세상을 향한 서슬퍼런 칼날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8부 뚝배기에 담긴 참회, 그리고 첫 서빙. 리드그룹은 복자의 선언 이후 삽시간에 사지로 몰렸습니다. 핵심 부지의 공사가 중단되자 일일 연체 이자만 수억 원에 달했고 복자의 인맥인 금융권의 압박으로 신규 대출마저 끊겼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으로 치장했던 서진과 그녀의 가족들은 이제 부도라는 단어 앞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얼음성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진짜 목적은 리드그룹의 파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늘 병상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는 아들 태주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복자는 태주를 화려한 아파트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춰 선 곳은 다시 그 좁고 비릿한 시장 골목, 낡은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내려라. 여기서부터 내 재활 시작이다. 태주는 힘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왼쪽 손목은 깁스에 고정되어 힘없이 매달려 있었고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꺾인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30년 넘게 익숙했던 육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예전에는 고무장갑 냄새, 천안 냄새라며 진저리 쳤던 그 향기가 오늘따라 태주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자는 말없이 뚝배기에 토렴한 국밥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 파가 듬성듬성 썰려 있고 투박한 고기 고명이 얹어진 평범한 국밥이었습니다. 먹어라. 내가 의사 된다고 공부할 때 내가 매일 밤마다 고기 가장 좋은 부위로만 골라 담아주던 그 국밥이다. 태주는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려 했지만 왼쪽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몸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숟가락 끝이 덜덜 떨리며 국물을 식탁에 흘렸습니다. 한때 정교한 수술로 사람의 신경을 잇던 손이 이제는 국밥 한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현실이 다시 한번 그를 덮쳤습니다. 태주는 결국 숟가락을 놓아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못해. 사람 살리는 의사 손이었는데 이제 밥도 혼자 못 먹는 병신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엄마를 식모라고 했을까? 복자는 우는 아들을 때리는 대신 깁스하지 않은 태주의 오른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주야, 의사 면허증이 너를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싼 똥 내가 치우고 남의 귀함 알 줄 아는 게 진짜 사람이다. 손목이 굳었으면 발로라도 뛰어라. 내일부터 앞치마 메고 홀서빙 시작해. 다음 날부터 태주의 처절한 진짜 의사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어머니를 따라 시장을 돌며 식재료를 날랐습니다. 멀쩡한 오른손 하나로 무거운 배추 상자를 드느라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복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태주는 깁스한 팔을 숨긴 채 한 손으로 쟁반을 들고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뚝배기가 흔들릴 때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어이 총각, 왜 이렇게 느려? 한 손으로 장사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핀잔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화를 내는 대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렸던 오만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몸소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초췌한 모습의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리드그룹의 부도 소식이 공론화되면서 그녀의 명품 가방은 압류되었고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땀범벅이 된 태주를 보며 악을 썼습니다. 강태주, 내 엄마한테 말해서 우리 집 좀 살려달라고 해. 내가 우리 집 살려내면 내가 다시 너랑 만나줄게. 결혼도 해줄게. 태주는 서빙하던 쟁반을 내려놓고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유혹이었지만 지금의 태주에겐 서진의 목소리가 그저 공허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태주는 한 손으로 정성스럽게 토렴한 국밥 한 그릇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진아, 이거 먹고 가라. 공짜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나는 지금 의사 강태주가 아니라 국밥집 박복자 여사의 아들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하거든. 서진이 멍하니 국밥을 바라보는 사이 태주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비록 손목은 으스러졌지만 태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구부 잿빛 욕망의 습격, 그리고 방패가 된 아들. 리드그룹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윤 회장은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서진은 하루아침에 사교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서진의 오빠와 리드그룹의 수아들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국밥집 노인네 때문이라는 비뚤어진 복수심에 휩싸였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시장 골목이 채 깨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복자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태주가 전날 씻어둔 쌀을 안치던 그때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식당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덩치 큰 사내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가솔린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복자 나와. 내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서진의 오빠가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치며 가솔린을 식당 입구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자는 당황하지 않고 가마솥 앞을 막아섰습니다. 30년 평생을 지켜온 터전이자 아들을 키워낸 성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당장 멈추지 못해. 사내 하나가 복자를 밀치려 쇠파이프를 휘두른 순간 주방에서 달려나온 태주가 복자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태주의 등에 매서운 타격음이 울렸습니다. 태주야. 복자가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태주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깁스한 왼쪽 손목이 다시 바닥에 부딪히며 전율하는 고통이 몰려왔지만 태주는 오히려 복자를 등 뒤로 숨기며 사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어머니 건드리지 마. 당신들이 망한 건 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썩어 빠진 욕심 때문이야. 태주는 한쪽 팔만으로 사내들의 안마기를 자처했습니다. 의사 시절 환자의 환부를 살피던 그 정교하고 고운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야수의 눈빛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내들이 다시 덤벼들려던 찰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몽둥이와 식칼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 박 사장님 집을 건드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30년 동안 복자가 베푼 국물 한 그릇, 김치 한 포기에 마음을 빚졌던 상인들이 거대한 벽이 되어 태주와 복자를 감쌌습니다. 당황한 사내들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서둘러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복자는 태주의 등을 살폈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든 아들의 등을 보며 복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련한 놈. 왜 몸을 던져? 내 몸이 제일 귀한 건데. 태주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어머니를 향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의사였을 땐 사람 몸 고치는 법만 배웠는데. 오늘 알았어요. 진짜 귀한 건 고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걸요. 엄마가 나 지켜준 것처럼 저도 이제 엄마 지킬래요. 그날 오후 복자는 만철 회장과 함께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리드그룹의 자녀 자산과 부지를 완전히 인수하여 그곳에 수익형 메디컬 타운이 아닌 시니어 무료 재활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의 운영기획 총괄로 자신의 아들 태주를 임명했습니다. 태주야, 너는 이제 수술은 못해도 환자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다. 기술자가 아닌 진짜 의사의 길을 여기서 다시 시작해라. 태주는 어머니가 내민 기획안을 받아들었습니다. 비록 한 손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가 쥔 펜 끝에는 과거의 오만이 아닌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제10부 낮은 곳으로 임하는 왕관. 리드그룹의 로고가 떼어진 자리에 복자 시니어 재활센터라는 소박한 현판이 걸렸습니다. 태주는 이제 번듯한 원장실 대신 환자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1층 로비 상담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깁스를 푼 그의 왼쪽 손목은 여전히 뒤틀려 있었고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 흉터 같은 손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재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의료진이 필요했습니다. 태주는 예전 대학 병원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조소였습니다. 강태주, 너 손 망가졌다더니 이제는 국밥집 돈으로 병원 놀이하냐? 재벌가 사위 되려다 미끄러진 놈이 무슨 재활센터야. 너랑 엮이면 우리 커리어도 끝이야. 태주는 모욕적인 언사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예전처럼 고개를 뻣뻣이 드는 대신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후배 의사들, 자신의 수술 보조를 하던 간호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어머니의 국밥집에서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의사였을 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보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날카로운 메스가 아니라 함께 걸어줄 발이더군요. 도와주십시오. 태주의 진심 어린 태도와 복자의 묵묵한 뒷받침 덕분에 하나둘씩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의 개원 준비가 한창일 때 청소 용역 업체에서 파견된 인부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빛바랜 작업복을 입은 서진이었습니다. 리드그룹이 완전히 공중분해된 후 그녀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치에 길들었던 서진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다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고무장갑을 낀 서진과 의사 가운 대신 활동복을 입고 환자의 휠체어를 밀던 태주가 마주쳤습니다. 태주 씨, 나 좀 봐줘. 나 여기서 일 못하겠어. 사람들도 다 나 비웃고. 나 좀 살려줘, 응? 서진은 태주의 옷소매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예전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타인에게 기생하려는 비굴함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서진의 손을 떼어내고 그녀가 떨어뜨린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진아, 여기선 누구도 너를 비웃지 않아. 내가 내 손으로 흘리는 땀을 부끄러워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태주는 직접 걸레를 짜서 바닥에 얼룩을 닦아내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으스러졌던 왼쪽 손목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닦아온 바닥을 이제야 닦고 있어.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이걸 창피했던 내 마음이 창피한 거였더라. 이래라. 내 힘으로 벌어서 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니까.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복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아들은 이제 육신의 장애를 넘어 마음의 장애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리드그룹의 마지막 잔당들이 센터의 핵심 의료 장비 도입을 방해하기 위해 검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11부 멈춰선 심장, 다시 뛰는 발걸음. 재활센터 개원을 코앞에 둔 시점 예상치 못한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독일에서 들여오기로 한 핵심 재활 로봇과 첨단 의료 장비들이 항구에서 통관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배후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구속 중인 윤 회장의 잔당들과 그들에게 매수된 세관 관계자들이 복자의 사업을 고사시키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장비가 없으면 중증 환자 입원은 불가능합니다. 예약된 환자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직원들의 당황 섞인 보고에도 태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집어 던졌겠지만 이제 그는 묵묵히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뒤틀린 왼쪽 손목을 보호하는 보호대를 단단히 조여매며 그가 향한 곳은 세관이 아닌 뜻밖에도 구치소였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윤 회장은 수개월 만에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태주를 보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서방, 아니 강씨. 내 딸 인생 망치고 우리 집안 도륙낸 대가치고는 약하지. 그 장비들 내 허락 없이는 평생 항구 밖으로 못 나와. 내 비자금 루트를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태주는 윤 회장의 도발에도 평온한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회장님 비자금 장부의 진짜 복사본입니다. 서진이가 청소부로 일하다 우연히 발견해 저에게 넘겨준 것이죠. 회장님이 그토록 믿었던 딸이 이제는 자기 살기 위해 아버지를 팔더군요. 윤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이걸 검찰에 넘기면 회장님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시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 장비들 우리 센터 환자들을 위해 풀어주십시오. 대신 저는 이 장부를 덮고 서진이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안하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윤 회장은 패배를 직감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뒤 항구에 묶여있던 장비들이 센터로 속속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들어온 날 밤 태주는 과로로 인해 복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뒤틀린 신경계의 통증과 쉴 틈 없는 재활 훈련이 몸에 무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복자는 쓰러진 아들의 손을 잡고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태주야, 조금만 천천히 가거라. 엄마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저 내 곁에 숨 쉬고 있는 게 제일 큰 행복이란다.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눈을 뜬 태주의 왼쪽 검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던 신경의 회복. 그것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과 아들이 흘린 참회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작은 움직임을 복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내 손이. 다시 대답을 해요. 제12부 돌아온 손가락, 그리고 검은 그림자. 태주의 왼쪽 검지 끝이 미세하게 떨린 그날, 복자의 재활센터는 축제 분위기가 아닌 고요한 경건함에 휩싸였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회복을 알리기보다 개원 후 첫 환자로 들어온 시장 상인 김 씨의 아내를 돌보는데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10년 전 복자가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 말없이 국밥 재료를 외상으로 주었던 고마운 이웃이었습니다. 원장님, 이 손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들 하던데. 김 씨가 눈물을 훔치며 묻자 태주는 뒤틀린 자신의 왼쪽 손을 보여주며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제 손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시작이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같이 걷겠습니다. 태주는 한 손으로 환자의 마비된 다리를 마사지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의사 가운의 권위 대신 환자의 눈높이에서 무릎을 꿇은 그의 모습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국밥집 의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광경을 시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과거 대학병원에서 태주의 화려한 성공을 질투했던 라이벌 백승현이었습니다. 그는 리드그룹의 몰락 이후 태주가 재기한다는 소식에 견딜 수 없는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백승현은 센터의 명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센터의 야간 당직 간호사 중 빚독촉에 시달리던 한 명을 매수하여 중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을 치명적인 성분으로 바꿔치기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태주, 내가 감히 다시 일어서겠다고. 내 손만큼 내 인생도 연구장애로 만들어주지.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계획은 실행되었습니다. 매수된 간호사가 약통을 들고 김 씨 아내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구석에서 환자의 밤낮을 체크하던 태주와 마주쳤습니다. 이 시간에 그 약은 처방에 없는데 무슨 일입니까? 태주의 날카로운 물음에 간호사는 당황하며 약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흐르는 약물의 색깔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적인 직감이 태주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즉시 약 성분을 분석실로 보냈고 백승현의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센터 앞에는 백승현이 보낸 가짜 기자들이 몰려와 의료사고 의혹을 퍼뜨리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틀린 손으로 직접 채취한 증거물과 범행을 자백한 간호사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남을 무너뜨려 얻은 자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가 으스러진 손목을 얻고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백승현을 보며 태주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복자는 그 현장을 지켜보며 태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다, 태주야. 이제 너는 칼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를 넘어 진실로 사람을 지키는 의사가 되었구나. 그날 밤 복자는 태주를 데리고 오랜만에 국밥집 가마솥 앞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며 태주는 어머니의 굽은 손등에 자신의 흉터난 손을 겹쳤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닮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선 승리자의 손이었습니다. 제13부 어머니의 가을, 그리고 비워내는 자리. 재활센터는 이제 기적의 요람이라 불리며 전국 각지의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화려한 외과 수술실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굳은 근육을 만지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일상에서 그는 의사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빛을 발할수록 평생 가마솥 열기를 견디며 버텨온 복자의 몸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최근 들어 부쩍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마당에 짐이 되기 싫어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약을 삼키며 통증을 참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복자가 갑자기 휘청이며 쓰러질 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명품 백 대신 청소 도구를 든 손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자를 부축해 센터 내 원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태주 씨. 아니,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진의 걱정 어린 말투에는 과거의 가식 없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복자는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 이제야 웃으면서 환자들 돌본다. 내 병으로 그 웃음 뺏고 싶지 않아. 서진아, 너도 이제 알겠지? 남의 눈에 비치는 나보다 내 손으로 일구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서진은 복자의 굽은 손등 위로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한때 식모라 멸시했던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서진은 태주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죄가 아닌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간절한 보고였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정밀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아들의 학비와 병원비를 대느라 자신의 몸이 곪아가는 줄도 몰랐던 복자였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병실 침대 밑에 쪼그려 앉아 으스러졌던 자신의 왼쪽 손으로 어머니의 부은 발을 정성껏 닦아내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맞아요? 남의 집 부모들은 살려내면서 왜 내 엄마 병든 건 몰랐을까? 나 정말 불효자예요. 복자는 힘겹게 손을 뻗어 태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태주야. 너는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훈장이다. 내 손이 다시 움직이고 내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으니 나는 이제 아쉬울 게 없다.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센터의 운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바닷가로 내려가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말입니다. 재벌가의 사위, 명문대 교수, 대형 병원장. 태주가 그토록 갈망하던 왕관들을 미련 없이 비워낸 자리에 오직 박복자의 아들이라는 이름표만 남겼습니다. 한편 복자의 투병 소식을 들은 시장 상인들과 센터 환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자가 끓여주던 국밥의 온기를 기억하며 그녀를 위해 직접 끓인 죽과 소박한 편지들을 병실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돈으로 산 명성이 아닌 마음으로 쌓은 덕이 복자의 마지막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14부 가마솥의 유언 마지막 토렴. 태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바닷가 작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수만 평의 부지와 화려한 센터 원장직을 내려놓는 데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태주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수술은 어머니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하루라도 더 정성껏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복자의 숨소리는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처럼 얇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복자는 창밖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부엌 한쪽 서울에서부터 굳이 싣고 내려온 낡고 검은 가마솥에 머물렀습니다. 태주야, 나 저 가마솥에 뜨끈하게 토렴한 국밥 한 그릇이 먹고 싶구나. 태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수만 번 국밥을 말아냈던 어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청한 부탁이었습니다. 태주는 보호대를 찬 왼쪽 손목을 다잡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생전 처음 잡아보는 무거운 식칼. 태주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대로 고기를 썰고 핏물을 빼고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서적을 외우던 그 정교한 머리로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해냈습니다. 불 조절을 하며 밤을 꼬박 새우는 동안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견뎌온 가마솥의 열기는 자식을 향한 지독한 사랑의 온도였다는 것을요. 아침 햇살이 비칠 무렵 태주는 정성껏 토렴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뒤틀린 왼쪽 손으로 쟁반을 받치느라 국물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 어느 수술보다 경건한 자세였습니다. 엄마, 제가 끓였어요. 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태주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 어머니의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입술로 국물을 삼키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구나. 참 맛있다. 태주야, 이제 됐다. 내 손에 내 국밥 냄새가 배었으니 이제 나는 안심하고 가도 되겠다. 복자는 태주의 흉터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보물처럼 품고 있던 낡은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곳엔 태주가 던졌던 돈 봉투와 복자가 평생 10원 한 장 아껴 모은 돈들이 태주 결혼 자금, 태주 병원 개업이라는 서툰 글씨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주가 아이처럼 엉엉 울며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복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서서히 떨구며 바다의 물결처럼 고요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 자식의 허기를 채워주던 거대한 가마솥이 식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조화 대신 시장 상인들이 가져온 투박한 국화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진 또한 소복을 입고 나타나 말없이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태주는 영정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엄마, 이제 식모 아들 말고 진짜 국밥집 아들로 당당하게 살게요.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제15부 가마솥의 유산, 길 위의 청진기.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1년. 태주는 더 이상 화려한 도심의 메디컬 센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낡은 시장 골목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이름은 그대로 복잔의 국밥이었지만 식당 한편에는 작은 칸막이가 쳐진 진료실이 생겼습니다. 오전에는 국밥을 팔고 점심시간이 지나면 시장 상인들과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무료로 돌보는 거리의 의사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주의 왼쪽 손목은 이제 꽤 익숙하게 뚝배기를 잡아챘습니다.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았지만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가락은 환자의 환부를 짚을 때 그 어느 기계보다 따뜻하고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기를 마치고 가출소한 윤 회장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집 센 노인의 얼굴을 한 그는 구석 자리에서 태주가 말아준 국밥을 묵묵히 먹었습니다. 맛이 예전 그 노인네가 끓여주던 것과 똑같구나. 비리고 천하다 생각했는데 속이 이리 뜨거워지는 걸 보니 내 속이 참 차가웠던 모양이야. 윤 회장은 식사를 마친 뒤 태주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개인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만든 장학재단의 이사장직과 태주가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키워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자네에게 갚을 빚은 아니네. 자네 어머니에게 진 빚이지. 내 딸 서진이. 그 아이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도 자네니까. 태주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회장님, 저는 지금 이 작은 뚝배기 하나를 온전히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큰 그릇은 제 손목에 무리가 가네요. 그 돈은 제가 아니라 제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해 지문이 닳도록 일하는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데 써주십시오. 윤 회장은 허탈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그를 배웅하며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시장 입구에서 이제는 어엿한 센터의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봉사활동을 다니는 서진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다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가마솥으로 향했습니다. 가마솥의 뽀얀 김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태주야, 국물 식는다라고 말해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태주의 재활센터 시절 그를 도왔던 만철 회장이 다급한 얼굴로 들어온 것입니다. 태주야, 큰일 났다. 내 어머니가 평생 지켰던 이 시장 재개발권이 다른 거대 자본에 넘어가서 지금 철거반들이 들이닥치고 있어. 제16부 끓어오르는 골목 마지막 성역.
평화롭던 시장 골목에 찢어지는 듯한 기계음과 고함 소리가 몰아쳤습니다. 거대 시행사의 사주를 받은 철거반들이 대형 포크레인을 앞세우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시장 부지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를 세우는 것. 하지만 상인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평생의 피땀이 서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여기는 내 어머니가 30년을 지킨 곳이고 이분들이 내 어머니의 가족입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태주는 앞치마를 두른 채 식당 앞 도로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으스러졌던 왼쪽 손목에는 여전히 흉터가 선명했지만 그 손으로 어머니의 낡은 국밥 국자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철거반원들이 태주를 밀쳐내려 하자 시장 상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태주의 곁으로 모여들어 스크럼을 짰습니다. 박 사장님 아들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박 사장님한테 입은 은혜가 얼마인데. 상인들의 완강한 저항에 당황한 시행사 측은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태주의 의사 면허와 과거 행적을 물고 늘어지며 무허가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진료소를 폐쇄하려 압박했습니다. 또한 태주가 과거 재벌가와 파혼하며 받은 위로금으로 시장 땅을 사들였다는 악의적인 기사를 뿌렸습니다. 태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동안 기록해온 골목 진료 일지와 어머니의 낡은 가계부를 세상 앞에 공개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위로금 대신 10원 한 장 아껴가며 이웃의 아픔을 돌본 복자의 평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앞서는 이 개발은 멈춰야 합니다. 이곳은 도시의 흉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유일한 숨구멍입니다. 태주의 진심 어린 호소와 서진의 증언, 그리고 만철 회장의 법적 조력이 더해지며 여론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 국밥 한 그릇 먹기 운동에 동참했고 철거 반원들조차 자신들의 부모님 같은 상인들의 눈물을 보며 차마 장비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행사는 거센 비난 여론에 밀려 사업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승리의 날 시장 사람들은 태주의 식당 앞에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막걸리 한 잔을 올리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지켰어요. 엄마가 사랑한 이 사람들과 이 골목. 이제 아무도 못 건드려요. 태주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가마솥불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어엿한 조력자가 된 서진이 야채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창밖으로 지는 노을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평온했습니다. 최종의 지문 없는 손이 맞잡은 기적. 시장의 골목길을 지켜낸 지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복잔의 국밥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곳을 넘어 마음과 몸이 아픈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인 복자보건센터로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태주는 이제 번듯한 원장실 대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옆 상담실에서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태주의 왼쪽 손목 흉터는 이제 훈장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정교한 외과 수술은 할 수 없지만 그 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만질 때마다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하다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어머니의 지문 없는 손을 닮아가는 태주의 손은 이 시대의 가장 고결한 치료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센터의 작은 마당에서는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괘씸하여 성실한 사회복지사로 거듭난 서진과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지원군이 되어준 만철 회장, 그리고 시장의 모든 식구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태주는 그날도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대형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 국물 참 잘 우러났네요. 허공에 툭 내뱉는 태주의 말씨에는 그리움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잔치 도중 한 젊은 인턴 의사가 태주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실력 있는 분이 왜 이런 좁은 골목에만 계십니까? 더 큰 세상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었을 텐데요. 태주는 뒤틀린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을 떨치는 왕관보다 내 어머니가 평생 이곳 사셨던 무거운 뚝배기가 내게는 더 귀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의 온기는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서 나오더군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태주는 영정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복자를 향해 마음의 편지를 띄웠습니다. 엄마, 이제 저는 더 이상 부끄러운 아들이 아닙니다.
엄마가 지문이 닳도록 닦아온 이 길을 저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묵묵히 걸어갈게요. 다음 생에도 꼭 제 엄마로 태어나 주세요. 그때는 제가 먼저 국밥을 끓여놓고 기다릴게요. 태주가 끓여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국물 안에는 어머니의 헌신, 아들의 참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용서가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시장 골목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가마솥의 하얀 김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그 너머로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는 듯한 복자의 환영이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불효자로 시작해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난 태주의 뒷모습은 그 어느 재벌의 화려함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에피소드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하겠습니다.